미 해군 대령이 한국 조선소를 시찰했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30년간 미국 함정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외쳐온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한국인 용접공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 의회가 즉각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의원들이 그를 몰아세웠죠? 한국에서 대체 무슨 접대를 받았느냐고요. 그런데 청문회장에서 그가 입을 열자 의원들이 3초간 침묵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건 한국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미국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 해군 내부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극비 보고서가 돌고 있었다는 거였죠. 미국 조선업이 붕괴하면 유일한 대안은 한국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 조선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00년 넘게 지켜온 법까지 바꾸려 할 만큼 미국을 움직인 한국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미 해군 대령은 왜 자신의 조국이 아닌 한국 편을 들었던 걸까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 해군에서 30년을 복무한 제임스 헌터라고 합니다. 지금은 소장으로 예편했지만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만 해도 저는 대령이었죠. 해군 조함국에서 함정 획득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의 회의실에서 저는 충격적인 브리핑을 듣고 있었죠. 미 해군 함정 건조 현황 보고였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건조 지연 평균 2년 반, 비용 초과 40%, 숙련 용접공 부족률 60%. 한때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미국 조선업의 민낯이었죠. 더 끔찍한 건 그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 건조량 비교 자료였거든요. 중국은 매년 군함을 20척 이상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작 서너 척이었죠. 게다가 그마저도 예정보다 몇 년씩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3대째 해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태평양 전쟁에서 구축함을 지휘하셨고 아버지는 베트남전에서 순양함 함장을 역임하셨죠. 두 분 모두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함정을 타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미국 함정은 미국 땅에서 미국인의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우리 집안의 신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브리핑이 끝나고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국방부 지시라고 했죠. 동맹국 조선소 실사를 다녀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동맹국이라는 표현이 거슬렸습니다. 어차피 그게 어딜 말하는 건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조선소를 기웃거려야 하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두 분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대체 미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게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죠.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저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그런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사라는 해군 군의관 출신이었습니다. 저보다 사람 마음을 잘 읽는 편이었죠. 당신 요즘 왜 그래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 출장 이야기를 꺼냈죠. 가기 싫다고 왜 우리가 그래야 하느냐고 투덜거렸습니다. 사라는 한참을 듣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고집이 걱정된다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2021년의 일말입니다. USS 보넘 리처드. 강습 상륙함이었죠. 샌디에이고 항구에서 정박 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나흘간 불이 꺼지지 않았고 결국 함정은 퇴역해야 했죠. 당시 저는 그 함정의 정비 감독관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조선소의 부실한 정비, 부족한 인력, 형편없는 품질 관리. 그 모든 문제를 보고도 제가 충분히 싸우지 않았다는 걸요. 사라는 그 일 이후로 제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지켜봐왔습니다. 그래서 제 고집을 걱정한 거였죠. 과거에 얽매여서 현실을 못 보는 거 아니냐고요. 며칠 후 저는 동기인 에디 콜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디는 태평양 함대 참모로 있었죠. 한국 조선소에 대해 뭔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에디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요. 미국 조선소들 말입니다. 저는 일본을 먼저 들르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조선업 강국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일본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한국에 가기 전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출발 전날 아들 마이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해군사관학교 3학년이었죠. 아버지 한국 가신다면서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그래, 잠깐 출장이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마이클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지켜온 것들, 저희도 이어가야죠.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켜온 것들이라. 저는 정말 뭔가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과거에 매달리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묘한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일본이라면 어쩌면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죠. 일본은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었으니까요. 2차 대전 당시 야마토급 전함을 만들어낸 나라였습니다. 그 기술력이 아직 남아있다면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공항에서 나가사키행 국내선으로 갈아탔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일 동맹은 태평양 안보의 근간이었죠.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익숙하고 더 신뢰가 가는 파트너였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그랬죠. 나가사키 공항에 도착하니 미쓰비시 중공업의 야마모토 켄지 임원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죠. 영어가 유창했고 예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열의가 없어 보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건 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야마모토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헌터 대령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러라고 했죠. 야마모토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현실은 좀 다를 수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됐죠. 나가사키 조선소는 분명 거대한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활기가 없었습니다. 도크 몇 개는 텅 비어 있었고 작업 중인 선박도 예상보다 훨씬 적었죠. 야마모토 씨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미 조선업에서 점차 손을 떼고 있다고 했어요. 회사의 주력 사업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였죠. 조선 부문 매출은 전체의 10%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쓰비시라면 일본 조선업의 상징 같은 회사였으니까요. 그런 곳이 조선을 포기하고 있다니요. 야마모토 씨에게 물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업 부흥에 1조 엔을 투자한다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야마모토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어요.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조선업이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거였죠. 이미 다른 사업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굳이 조선업을 되살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야마모토 씨는 솔직했습니다. 일본 조선업은 90년대까지는 세계 최고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대형화 트렌드를 놓쳤다고요. 선주들이 점점 더 큰 배를 원했는데 일본 조선소들은 표준 선형 개발에 집중하느라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한국이 치고 올라왔고 중국이 물량으로 밀어붙였죠. 일본은 어느새 3위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조선소 안을 둘러보면서 점점 더 암담해졌습니다. 일부 시설은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있었어요. 풍력발전 설비를 만드는 라인이 들어서 있었고 한쪽에서는 원자력 관련 부품을 제작하고 있었죠. 조선소라기보다는 종합중공업 공장에 가까웠습니다. 야마모토 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대령님, 일본에서 답을 찾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저희도 미국 해군과 협력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역량이 따라주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일본마저 한국을 추천하다니요. 저는 일본이 대안이 되어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 가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찾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를 완전히 배반했습니다. 그날 밤 도쿄의 호텔방에서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결국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내일 당장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예약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미국 조선업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서 저는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마지못한 선택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제 인생을 바꾼 결정이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고 나서 저는 에디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본은 답이 아니었다고요. 에디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한국에서 연락하라고요. 그 짧은 메시지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에디는 뭔가 더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부산 김해공항에 내리자마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왁자지껄한 활기가 느껴졌어요. 도쿄의 정돈된 분위기와는 확실히 다른 에너지였죠. 입국장을 나서니 한 젊은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서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번 방문의 통역사 겸 코디네이터라고 했죠. 박서연 씨의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눈빛이 맑고 또렷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영어 실력이었습니다. 단순히 유창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무심코 쓴 해군 전문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박서연 씨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장교로 복무하다가 전역 후 방산 분야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죠. 공항에서 거제도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박서연 씨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타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산과 들이 펼쳐져 있었고 중간중간 공업단지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역동적이라는 거였어요. 거제도에 가까워지자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너머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처음엔 몇 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났죠. 10개, 20개, 30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크레인들이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박서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거제 조선소라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건 조선소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 같았거든요.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는데 보안 검색이 철저했습니다. 방문증을 받고 안으로 들어서자 강태호라는 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수선 사업부장이라고 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 좋은 남자였죠. 악수를 하는데 손이 두껍고 거칠었어요. 현장 출신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태호 부장이 직접 조선소 투어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전동카트를 타고 조선소 안을 돌아다녔는데 그 규모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크 하나의 길이가 수백 미터에 달했고 그런 도크가 여러 개 있었죠. 각각의 도크에서는 서로 다른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유조선. 그리고 한쪽에서는 군함도 만들고 있었어요. 강태호 부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차기 구축함이라고요. 이지스 시스템이 탑재되는 최신의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저 구축함 건조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강태호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기공에서 진수까지 약 3년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급의 함정을 만드는데 보통 7, 8년이 걸리거든요. 빨라야 5, 6년이고 지연되면 10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었죠. 3년이라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강태호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설계와 자재 조달 기간은 별도지만 순수하게 건조만 따지면 3년이면 충분하다고요. 그게 한국 조선소의 평균적인 속도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속으로 계산해봤어요. 미국이 함정 한 척 만드는 동안 한국은 두세 척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물론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태호 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하는 투가 아니었어요. 그저 사실을 담담하게 설명해 줄 뿐이었죠. 오히려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건 당연한 일인 거였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던 거죠. 투어가 끝나갈 무렵 저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섰습니다. 발 아래로 거대한 조선소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크레인들은 쉬지 않고 자재를 나르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생태계, 하나의 우주 같았어요. 그때 인정하기 싫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는 거였죠. 아니, 경쟁조차 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이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처음으로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서연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조선소 방문 이틀째 아침, 저는 이상하게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저 멀리 조선소에서 이미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몇 시부터 일하는 걸까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조선소는 24시간 3교대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LNG 운반선 건조 현장을 볼 예정이었어요. 강태호 부장이 다시 안내를 맡아주었고 박서연 씨가 통역을 해주었죠. 차를 타고 조선소 안을 이동하는데 어제와는 다른 구역으로 들어섰습니다. 멀리서부터 거대한 구조물이 보였어요. 축구장 서너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크기의 선박이었습니다. 강태호 부장이 설명했어요. 18만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이라고요. 세계에서 2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는 손에 꼽는다고 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한국에 있다고요. 저는 LNG 운반선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강태호 부장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LNG는 영하 163도에서 액화된다고요. 그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화물창 기술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가스가 기화되고 그러면 위험해지는 거죠. 멤브레인 방식이라고 했어요. 얇은 금속판을 스테인리스와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서 화물창 안쪽에 붙이는 기술이라고요. 이 용접 작업이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세계 LNG 운반선의 70% 이상을 한국에서 만든다고요. 건조 현장 가까이 가니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무거운 보호 장비를 입고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보넘 리처드가 떠올랐거든요. 2021년 여름 샌디에이고 항구. 강습 상륙함 보넘 리처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는 정비 감독관이었습니다. 불이 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조선소의 부실한 작업이었어요. 용접 품질이 형편없었고 안전 점검도 부실했죠. 숙련공은 턱없이 부족했고 있는 인력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나흘간 불이 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5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결국 함정은 수리 불가 판정을 받고 퇴역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 책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의 문제점들을 보고도 충분히 강하게 지적하지 않았다는 걸요. 현장과 마찰을 피하려고 눈을 감았던 거죠. 한국 조선소의 용접 현장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여기는 달랐어요. 노동자들의 동작 하나하나에 숙련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느릿느릿하지도 않았어요.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일을 해온 사람들의 손놀림이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강태호 부장이 조선소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어요. 노동자들과 같은 밥을 먹자고 했죠. 식당에 들어서니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다들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강태호 부장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물었어요. 강태호 부장이 천천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은 조선업 불모지였다고요.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조선업을 시작했대요. 조선소를 지을 돈을 빌리러 유럽 은행들을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여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지폐에 거북선 그림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4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든 나라다.
그러니 배를 못 만들 이유가 없다고 했다나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50년 만에 세계 1위가 됐다는 거였어요. 기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집념이라고 해야 할까요? 미국이 잃어버린 게 바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저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사라진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강태호 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헌터 대령님, 저희가 미국과 경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배를 잘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순수한 장인 정신으로 일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아내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라가 먼저 물었죠. 무슨 일 있어요 하고요. 저는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 같아 라고요. 사라는 아무 말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그게 제가 필요로 했던 거였어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 말입니다. 3일째 되는 날 강태호 부장이 특별한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조선소에서 30년 넘게 일한 용접 장인이라고요. 김영수라는 분이었습니다. 작업장으로 들어서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용접 마스크를 벗고 일어섰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었고 손이 유난히 컸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무스름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평생을 현장에서 보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강태호 부장이 소개했어요. 김영수 기장님, 우리 조선소의 보물 같은 분이라고요. 김영수 기장은 쑥스러운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박서연 씨가 통역을 해주었어요. 보물은 무슨, 그냥 오래 다녔을 뿐이라고요. 저는 김영수 기장의 손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손을 잡는 순간 놀랐습니다. 굳은 살과 화상 흔적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두껍고 거칠었어요. 30년 동안 용접봉을 잡아온 손이었습니다. 김영수 기장이 작업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시범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일하는 거였죠. 용접 마스크를 쓰고 토치를 들더니 금속판 위에 불꽃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불꽃이 튀는 게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일정한 속도, 일정한 각도, 흔들림 없는 직선. 기계처럼 정확했지만 기계와는 달랐습니다. 거기엔 30년의 경험과 감각이 담겨 있었거든요. 용접이 끝나고 마스크를 벗은 김영수 기장이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가 통역해 주었어요. 용접은 손기술이 아니라고요. 마음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용접선도 흔들린다고요.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느냐고요. 김영수 기장이 웃었습니다. 실수는 매일 한다고요. 중요한 건 실수를 바로 알아차리고 고치는 거라고 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완벽을 향해 가는 사람은 있다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본엄 리처드 사고가 또 떠올랐거든요. 저는 실수를 알아차리고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버렸죠.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지금에야 깨달았어요. 김영수 기장이 제 표정을 살피더니 뭔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대령님, 용접봉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하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용접을 할 줄 모른다고요. 김영수 기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한번 해보라고요. 보호장갑을 끼고 용접봉을 잡았습니다. 김영수 기장이 옆에서 자세를 잡아주었어요. 손목 각도, 토치와 금속판 사이 거리, 이동 속도. 하나하나 알려주었죠. 불꽃이 튀자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김영수 기장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불꽃이 무서우면 안 된다고, 불꽃은 친구라고요. 제가 긋는 용접선은 엉망이었습니다. 굵기도 들쭉날쭉하고 직선도 아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를 손으로 만들어낸다는 느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용접을 마치고 장갑을 벗는데 김영수 기장이 말했어요. 대령님 손, 참 깨끗하시네요 하고요.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책상 앞에서만 일해온 손이었죠. 부끄러웠어요. 김영수 기장이 자신의 손을 펴보였습니다. 화상 흔적이 곳곳에 있었어요. 이 흔적들이 제 훈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손으로 만든 배들이 지금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다고요. 그게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저는 김영수 기장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동안 묵묵히 한자리에서 같은 일을 해왔어요. 출세나 명예를 바라지 않고요. 그냥 배를 잘 만들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요. 미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헤어지기 전에 김영수 기장이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대령님, 저희가 만든 배가 미국 바다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접공 앞에서 해군 대령이 고개를 숙이다니. 하지만 그게 진심이었어요. 이 사람의 손과 마음 앞에서는 계급도 국적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박서연 씨가 말했어요. 김영수 기장님은 이 조선소의 전설이라고요. 기장님이 용접한 배는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장인을 만났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미국이 잃어버린 건 기술이 아니다.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한국 체류 닷새째 되는 날 아침, 호텔방에서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국방부 영상회의에 참석하라는 긴급 통보였죠. 시차 때문에 새벽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접속하니 화면에 익숙한 얼굴들이 떠 있었습니다. 맥컬리 의원, 웨일라이트 노조위원장, 그리고 그레이슨 국방부 차관보. 셋 다 제가 경계하던 인물들이었죠.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맥컬리 의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헌터 대령, 한국에서 뭘 하고 있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동맹국 조선소 실사 중이라고요. 명령대로요. 맥컬리 의원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실사가 아니라 관광 아닌가? 현지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보니 조선소 구경에 용접 체험까지 했다면서 하고요.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누군가 제 일정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웨일라이트 노조위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대령, 당신 지금 뭘 하려는 건지 알아? 미국 노동자들 밥줄을 한국에 넘기려는 거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그레이슨 차관보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사실이라. 사실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거야, 대령. 당신이 한국 조선소가 좋다는 보고서를 쓰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봤나 하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맥컬리 의원이 결론을 내렸어요. 헌터 대령, 분명히 말해두지. 우리가 원하는 건 객관적 보고서가 아니야. 한국 조선소는 미국 해군 함정 건조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이야. 그게 국익에 부합하는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보고서를 쓰라는 거군요. 저는 물었어요. 맥컬리 의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하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동안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미국 정치의 현실이었어요. 사실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하는 세계. 저도 그 세계에서 30년을 살아왔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오전 일정은 한화오션 방문이었습니다. 다른 조선소였죠. 하지만 솔직히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맥컬리 의원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강태호 부장이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하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압력이 있다고요. 워싱턴에서 한국 조선소의 부정적인 보고서를 원한다고요. 강태호 부장은 표정 변화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예상했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예상했다고요. 강태호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미-조선 협력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있는 일이라고요. 미국 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저를 이렇게 환대하느냐고 물었어요. 강태호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대령님이 진실을 볼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고요. 눈으로 직접 보시면 판단이 달라질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이 하는 일을 보여주면 진실이 통할 거라고 믿는 거였죠. 순진한 건지 용감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오후에 호텔로 돌아와서 이메일을 확인했더니 언론 기사 링크가 와 있었어요. 에디가 보낸 거였죠. 기사 제목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 해군 대령, 한국 조선소에서 밀월 여행. 선정적인 헤드라인이었어요. 기사 내용은 더 자극적이었죠. 제가 한국에서 접대를 받고 있다는 투였습니다. 누가 흘린 건지 뻔했습니다. 맥컬리 의원 쪽이었겠죠. 저를 압박하려는 거였어요. 여론을 만들어서 저를 코너에 몰아넣으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 사라와 통화를 했어요. 사라도 기사를 봤다고 했죠.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라가 대답했어요. 당신이 옳다고 믿는 걸 하세요. 나는 당신 편이에요 하고요. 그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요. 제대로 된 보고서를 쓰겠다고요. 진실을 쓰겠다고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감수하겠다고요. 박서연 씨가 저녁에 문자를 보내왔어요. 기사 봤습니다. 걱정됩니다. 하고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하고요. 그 말을 쓰면서 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는 또 다른 규모와 분위기였어요. 이준혁이라는 수석 엔지니어가 안내를 맡아주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죠. 이준혁 씨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었어요. 조선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묵묵히 설명해 주었죠. 그러다가 한 구역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여기는 비공개 구역이라고 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뭐가 있길래 비공개인 거죠? 이준혁 씨가 말했어요. 잠수함 건조시설이라고요. 한국 해군의 차기 잠수함을 만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대령님께는 보여드려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고요. 보안 게이트를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실내 도크가 나타났어요. 그 안에 잠수함 한 척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3,000톤급 디젤 마이너스 전기 추진 잠수함이라고 했어요. 한국이 독자 설계한 잠수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잠수함을 독자 설계한다고요. 잠수함은 군함 중에서도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분야거든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정도만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한국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는 거였습니다. 이준혁 씨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90년대부터 독일 기술을 도입해서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했다고요. 처음엔 라이선스 생산이었지만 점점 국산화율을 높여서 이제는 핵심 기술까지 자체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추진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잠수함 건조 현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여기까지 왔구나. 단순히 상선을 잘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최첨단 군사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 거였죠. 투어를 마치고 이준혁 씨 사무실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때 이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대령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하고요. 서랍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영어로 된 문서였어요. 저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미 해군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기밀 등급 표시도 있었죠. 제목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 해군 함정 건조 역량 평가 및 동맹국 대안 검토 보고서. 어디서 난 겁니까? 저는 물었어요. 이준혁 씨가 대답했습니다. 공식 경로로 받은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미 해군 내부에서 수년 전부터 이런 보고서가 돌고 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었죠. 숙련 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 비용 초과, 일정 지연. 제가 직접 목격해온 문제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조선업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붕괴할 경우 유일한 대안은 한국이다. 일본은 역량 부족, 유럽은 비용 문제로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한국만이 기술력, 생산 능력, 신뢰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저는 한참 동안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 내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걸요. 그런데 왜 공개하지 않은 걸까요? 왜 저한테 이런 명령을 내린 걸까요? 답은 뻔했습니다. 정치 때문이었죠. 맥컬리 의원 같은 사람들이 맡고 있는 거였어요. 존스 액트 수호, 미국 일자리 보호.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어서 진실을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이준혁 씨가 말했어요. 대령님, 저희는 정치를 모릅니다. 그냥 배를 잘 만들 뿐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에디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보고서 알고 있었느냐고요. 에디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고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왜 나한테 한국 출장을 보낸 거냐고요. 에디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직접 눈으로 봐야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자네여야 했으니까 하고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저를 한국에 보낸 건 맥컬리 의원 쪽의 계획이었을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서를 쓸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저를 믿었던 겁니다. 직접 보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담은 보고서를 쓰겠다고요. 그게 제 경력을 끝내는 한이 있더라도요. 어차피 진실을 외면하면서 사는 건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지켜온 건 미국이라는 나라였어요. 거짓 위에 세워진 미국이 아니라 진실 위에 세워진 미국이었죠. 창밖으로 조선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저 조선소처럼 저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한국 체류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저는 휴대폰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수십 개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어요.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죠. 뉴스 앱을 열어보니 제 이름이 헤드라인에 떠 있었습니다. 해군 대령, 한국에서 밀월 여행 중. 미국 조선업 배신 하나. 기사 내용은 더 자극적이었어요.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제가 한국 조선소의 로비에 넘어갔다는 투로 쓰여 있었습니다.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제가 김영수 기장과 악수하는 장면, 용접 체험을 하는 장면. 누군가 저를 미행하면서 찍은 게 분명했어요. 미국 언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애국자인 척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한국 돈에 눈이 멀었다.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었죠.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까지 비난에 가세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아들 마이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아버지, 사관학교에서 저한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뭐라고 해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메시지를 읽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때문에 아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니. 아내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라는 이미 기사를 봤다고 했어요.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와서 난리라고요. 사라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는 투는 아니었어요.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버텨요 하고 말했죠. 그날 오전에 워싱턴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귀국 즉시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맥컬리 의원이 주도하는 청문회였죠.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통보를 받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서연 씨가 호텔로 찾아왔어요. 기사를 봤다고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려고 애썼지만 잘 안 됐어요. 박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대령님. 어제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더군요. 강태호 부장도 연락을 해왔어요. 우리 때문에 곤란해지신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누구 탓도 아닙니다, 하고 대답했죠. 그날 오후 저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 제 경력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청문회에서 뭐라고 하든 맥컬리 의원 쪽에서는 저를 매장시킬 작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면 뭐가 남죠? 거짓이 이기고 진실이 지는 거잖아요. 제가 본 것들, 김영수 기장의 손,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 미 해군의 숨겨진 보고서. 이 모든 진실을 묻어버리고 거짓 보고서를 쓰란 말인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조선소의 크레인들이 보였어요. 오늘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죠.
저 사람들은 정치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배를 잘 만들 뿐이라고요. 그 순수함이 부러웠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에디에게 연락했습니다. 에디, 나 청문회에 서야 해. 도와줄 수 있어? 에디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 하지만 자네 혼자가 아니라는 건 알아둬 하고요. 그 말의 의미를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미 해군 내부에서도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위로의 말로만 들렸죠. 밤이 되어 사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이런 짐을 지워서. 사라가 대답했어요. 제임스, 우리 30년을 함께 했잖아요. 이 정도로 무너질 사이가 아니에요. 당신이 옳다고 믿는 걸 하세요. 나는 끝까지 당신 편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울었어요. 군인이 된 이후로 울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 분노, 좌절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청문회 준비를 해야 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요. 진실만을 담은 보고서를요. 새벽까지 글을 썼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죠. 제 펜이 맥컬리 의원의 칼을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싸워보기는 해야 했습니다. 귀국하기 전날 강태호 부장이 마지막으로 보여줄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울산에 있는 또 다른 조선소라고요. 거기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죠. 울산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박서연 씨가 운전했고 강태호 부장이 동행했어요. 차 안에서 강태호 부장이 말했습니다. 대령님, 오늘 만나실 분들은 좀 특별해요. 한국 정부 쪽 분들이에요. 울산 조선소에 도착하니 회의실에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민정이라는 분은 방위사업청 미국 협력팀장이었고 정우성이라는 분은 해군 참모총장실 국제협력관이었어요. 둘 다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군인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졌죠. 최민정 팀장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대령님, 저희가 지금 처하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도움이라니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처지인지 아시잖아요. 저를 돕는 건 오히려 한미 관계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정우성 협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대령님, 저희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이 이기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한미 동맹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고요. 최민정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미방산 협력의 역사를 아시죠? 6.25 전쟁 때 미국이 한국을 도왔어요. 그 은혜를 한국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이 미국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저희는 그 기회를 원합니다.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동맹에 대한 진심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70년 전의 은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우성 협력관이 덧붙였습니다. 미 해군 함정 MRO 이미 5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어요.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서요. 품질도 좋고 비용도 절감됐고 기간도 단축됐죠. 이건 정치가 아니라 실적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관계자에게 듣는 건 다른 느낌이었죠. 최민정 팀장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미 해군에서 보낸 감사 서한, 정비 전후 비교 사진, 성과 보고서. 모두 공식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더 들어왔어요. 주한미군 사령부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계급은 대령이라고 했어요. 저와 같은 대령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헌터 대령, 사실 우리 쪽에서도 펜타곤에 같은 보고서를 올렸어요. 한국 조선소 활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요. 하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요. 제가 물었어요. 왜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위험하지 않으세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대령님이 청문회에서 싸우신다면 우리도 뒤에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 해군 내부에서도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했을 뿐이죠. 회의가 끝나고 최민정 팀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대령님, 지금 미국 회계감사원에서 미 해군 함정 정비 실태를 조사하고 있어요. 린다 첸이라는 조사관이에요. 연락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린다 첸.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녀가 제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울산에서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세상에는 아직 진실을 위해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구나. 한국에도 미국에도. 그들이 저를 믿어주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 린다 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몇 시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관심 있다고 통화하자고요. 밤늦게 린다 첸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중국계 미국인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에 차분한 말투였죠. 그녀가 말했어요. 헌터 대령님, 저도 같은 문제를 파고 있어요. 미 해군 함정 정비가 얼마나 엉망인지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린다 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을 말하는 건 제 직업이니까요.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처음으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건 큰 힘이었어요. 뜻밖의 동지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귀국하기 직전 서울에 들를 일이 생겼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비공식 면담 요청이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했어요. 대사관 근처의 한 호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상대방은 대사관 소속 무관이었어요. 50대 초반의 해군 대령이었습니다. 저와 계급이 같았죠.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헌터 대령,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펜타곤에서 극비 지시가 내려왔어요. 한국 조선소 활용을 공식 검토하라는 내용으로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맥컬리 의원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무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의회와 행정부는 달라요. 백악관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중국 해군의 팽창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시간을 끌 여유가 없어요. 그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기밀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정비 역량 확충을 위한 동맹국 협력 방안. 날짜를 보니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문서를 읽어내려가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국에서 군함 및 상선을 건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존스 액트와 빈슨 트랩 멜펀 넬법의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는 내용도요. 이게 진짜입니까? 저는 물었어요. 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예요. 다만 아직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죠. 청문회 전에 공개될 수도 있고 후에 공개될 수도 있어요. 정치적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무관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대령, 정치는 복잡해요. 결정이 났다고 해서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맥컬리 의원 같은 반대파를 설득하거나 무력화해야 해요. 그러려면 여론이 필요하고 여론을 바꾸려면 누군가 나서서 진실을 말해야 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말하자면 선봉대였던 거예요. 앞에서 싸우면서 길을 열어야 하는 역할. 위험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죠. 저를 한국에 보낸 게 대체 누구 계획이었습니까? 저는 물었어요. 무관이 대답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계획이 겹쳐 있어요. 맥컬리 의원 쪽은 대령님이 부정적 보고서를 쓸 거라고 기대했고, 우리 쪽은 대령님이 진실을 볼 거라고 기대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쪽 기대가 맞았죠. 참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세력의 체스 게임에서 말처럼 움직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선택한 것이기도 했죠. 진실을 말하겠다는 결심은 누구의 계획도 아니었으니까요. 무관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대령, 청문회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대령님이 잘하면 일이 빨리 풀려요. 잘못하면 더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할 거예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어차피 결론이 정해져 있다면 제가 겪는 이 고통은 뭐였을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과정도 중요했어요. 진실이 어떻게 밝혀지느냐, 누가 밝히느냐. 그것도 역사의 일부니까요. 서울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더 확신을 가지고 싸울 수 있었어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가는 속도를 높이면 되는 거였죠. 공항에서 박서연 씨가 배웅을 나왔어요. 대령님, 꼭 이기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이기고 다시 올게요. 그때는 공식 사절단으로요.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열흘간의 한국 체류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죠. 태평양 건너 워싱턴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청문회. 거기서 모든 게 결정될 거였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내리니 에디 콜린스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의 얼굴을 보니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앞섰어요. 에디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에디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상황이 좋지 않아. 맥컬리 의원이 청문회를 총력전으로 준비하고 있어. 증인도 여러 명 세워놨고 언론 플레이도 할 거야.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죠. 우리 쪽 지원은 어때? 에디가 대답했어요. 태평양 함대 일부 제독들이 지지 의사를 밝혔어. 하지만 공개적으로 나서기는 꺼려하고 있어. 현역이라 정치적 발언을 조심해야 하거든. 다만 필요하면 나설 준비는 되어 있다고 해. 저는 린다 첸에 대해 물었습니다. 에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첸 조사관은 확실해.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어. 데이터가 확실하니까 맥컬리 의원도 반박하기 어려울 거야. 집에 도착하니 아내 사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이 첫마디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해주었죠. 사라가 속삭였어요. 잘 돌아왔어요. 이제 같이 싸워요. 저녁에 아들 마이클이 집에 왔습니다. 사관학교에서 주말 외출을 받은 거였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쟤 때문에 학교에서 힘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이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솔직히요. 동기들이 수군거리고 교관들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뭘 하려는 건지 이해하게 됐어요. 진실을 말하려는 거잖아요. 그게 군인 정신 아닌가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저는 마이클의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고맙다, 아들. 내가 자랑스럽다. 청문회 이틀 전, 저는 서재에 틀어박혀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보고서를 다듬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체계화했죠. 사라가 가끔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마이클이 자료 정리를 도와주었어요. 가족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청문회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국회의사당 돔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내일이면 저 건물 안에서 제 운명이 결정될 거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를 보니 강태호 부장이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니 김영수 기장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작업복을 입은 채로 카메라 앞에 서 있었죠. 대령님, 저 김영수입니다. 내일 청문회 하신다면서요. 저희가 직접 가서 응원할 수는 없지만 마음은 함께합니다. 대령님,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만든 배가 좋은 배라는 거, 저희가 미국을 돕고 싶다는 거, 그거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김영수 기장, 강태호 부장, 박서연 씨, 이준혁 엔지니어. 그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사라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준비됐어요 하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준비됐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정복을 입었어요. 훈장과 계급장을 달았죠. 30년 해군 복무의 무게가 어깨에 느껴졌습니다.
오늘이 제 해군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는 거니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켜온 미국을 위해 싸우는 거니까요. 현관을 나서며 사라와 마이크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미소를 지었죠. 이제 싸우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 러셀 빌딩 청문회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와서 질문을 쏟아냈어요. 대령님, 한국에서 뭘 보셨습니까? 정말 미국 조선업을 배신한 겁니까? 저는 묵묵히 걸어서 청문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청문회장에 의원들이 반원형으로 앉아 있었어요. 중앙에 맥컬리 의원이 자리 잡고 있었죠. 70대 초반의 백발 노인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올렸죠.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사냥꾼 같았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웨일라이트 노조위원장과 그레이슨 차관보도 앉아 있었어요. 적대적인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맥컬리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청문회 개회를 선언하고 첫 질문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헌터 대령, 한국에서 열흘간 뭐라고 왔나?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맹국 조선소 실사를 수행했습니다.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맥컬리 의원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실사라. 내가 들은 바로는 관광에 가까웠다던데. 용접 체험도 하고 현지인들과 식사도 하고. 그게 실사인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만 읽어서는 실상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맥컬리 의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가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기 당신이 쓴 보고서 초안이 있어. 한국 조선소가 미국 해군 함정 건조에 적합하다는 내용이던데. 대체 한국에서 무슨 접대를 받았길래 이런 걸 쓴 건가?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반박했어요. 접대를 받은 적 없습니다.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 맥컬리 의원이 공격을 이어갔어요. 미국에는 훌륭한 조선소들이 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내고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조선소들 말이야. 그런데 당신은 그 일자리를 한국에 넘기자는 거야. 저는 데이터로 반박했습니다. 현재 미 조선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조지연 평균 2년 반, 비용 초과 40%, 숙련 용접공 부족률 60%. 이 상태로는 해군의 함정 수요를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의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맥컬리 의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중국 해군은 연간 군함 20척 이상을 건조합니다. 미국은 서너 척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예정보다 몇 년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계속되면 10년 안에 중국 해군이 미 해군을 추월할 수도 있습니다. 맥컬리 의원이 화를 냈어요. 그건 당신 의견일 뿐이야. 확실한 근거가 있어. 저는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국방부 내부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 건조 역량이 위기 수준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국방부가 작성한 겁니다. 청문회장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맥컬리 의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가 다른 의원들과 눈짓을 교환하더니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속개한다고요. 청문회장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대령님, 저 데이터가 사실입니까? 미국 조선업이 정말 그렇게 심각합니까? 관심의 초점이 저에서 데이터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에디가 청문회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제임스 하고 말했죠. 첫날은 무사히 넘겼어. 내일이 진짜 승부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 린다첸 조사관의 증언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도요. 내일이 되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습니다. 청문회 이틀째 아침, 저는 다시 러셀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전날보다 기자들이 더 많이 몰려 있었어요. 제가 제시한 데이터가 밤새 뉴스에 보도된 거였죠.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의원들 표정이 전날보다 신중해 보였습니다.
맥컬리 의원도 전날의 공격적인 태도를 조금 누그러뜨린 것 같았죠. 첫 번째 증인으로 린다 첸 조사관이 호출됐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40대 여성이었어요.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증인석에 앉았죠. 맥컬리 의원이 질문을 시작했어요. 첸 조사관, 회계감사원에서 미 해군 함정 정비 실태를 조사했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린다 첸이 대답했습니다. 심각합니다. 현재 미 해군 함정 중 수리가 필요한 함정이 수십 척에 달합니다. 하지만 국내 조선소의 수용 능력이 부족해서 수리대기 중인 함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녀가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지난 10년간 정비대기 함정 수가 3배로 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균 정비 소요 기간도 2배로 증가했고요. 린다 첸이 계속했습니다. 반면 한국 조선소에서 수행한 MRO 실적을 보시죠. 5건 모두 예정 기간보다 빨리 완료됐고 비용도 예산 이내였으며 품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어요. 맥컬리 의원이 반박하려 했지만 린다 첸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미 해군 자체 평가 보고서에 기반한 겁니다. 맥컬리 의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다른 질문으로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다른 의원들이 추가 질문을 쏟아냈어요. 첸 조사관, 그러면 한국 조선소 활용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말입니까? 비용 절감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품질은 정말 믿을 만합니까? 린다 첸이 하나하나 데이터로 대답했습니다. 명쾌하고 설득력 있었어요. 청문회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문회장 뒷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해군 정복을 입은 장성이었어요. 별이 3개 달려 있었습니다. 중장이었죠. 에디 콜린스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에디가 여기 왜? 그는 태평양 함대 참모였지 증인 명단에 있지 않았거든요. 맥컬리 의원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콜린스 제독, 무슨 일로? 에디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위원장님, 긴급 증언 요청입니다. 현역 해군 장성으로서 미 해군의 현실에 대해 증언하고 싶습니다. 청문회장이 웅성거렸어요. 현역 장성이 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맥컬리 의원이 머뭇거렸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압박했어요. 들어보자고요. 에디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가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32년간 해군에서 복무했습니다. 태평양 함대에서 근무하면서 중국 해군의 성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추세로는 우리가 태평양의 제해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에디가 계속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함정이 필요합니다. 더 빨리 건조되고 더 잘 정비되는 함정이요. 국내 조선소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헌터 대령은 제 동기이자 오랜 친구입니다. 그가 한국에서 본 것을 저도 압니다. 우리 해군 내부에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적이 아니라 동맹입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청문회장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맥컬리 의원도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현역 중장이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저는 에디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당신 차례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마지막 증언. 제가 준비한 진짜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맥컬리 의원이 저를 다시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마지막 증언 기회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청문회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증인석에 앉으면서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준비해온 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된 발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요. 위원장님, 의원님들, 저는 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맥컬리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2021년 7월 USS 보넘 리처드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샌디에이고 항구에서요. 나흘간 불이 탔고 결국 함정은 퇴역해야 했습니다. 50여 명의 부상자가 났어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당시 저는 그 함정의 정비 감독관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 책임이 아니었어요. 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했다는 걸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조선소의 문제점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용접 품질이 형편없었어요. 숙련공이 부족했고 있는 인력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상태였죠. 안전점검도 부실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충분히 강하게 지적하지 않았어요. 현장과 마찰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결국 그 대가를 치른 건 부상당한 장병들이었습니다. 청문회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의원들의 표정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죄책감을 안고 3년을 살았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까지요. 한국에서 저는 다른 세상을 봤어요. 김영수라는 용접공을 만났습니다. 30년 경력의 장인이었어요. 그분 손을 봤습니다. 화상 흔적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 손으로 만든 배는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분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급도 국적도 상관없었어요. 진정한 장인 앞에서 저는 그냥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한국 조선소에서 저는 잃어버린 것을 봤습니다. 미국이 한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요. 장인 정신, 품질에 대한 자부심, 일에 대한 헌신. 우리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잃어버렸어요. 저는 청문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미국 조선업을 비판하러 온 게 아닙니다. 미국을 비난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저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3대째 해군 집안이에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지켜온 나라를 저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지키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조선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요.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현실을요. 한국은 적이 아닙니다. 70년 전 우리가 도왔던 동맹국이에요. 이제 그들이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손을 뿌리치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미 해군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가 말하는 사실입니다. 부디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말을 마치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문회장이 3초간 완전히 고요했어요. 그리고 나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졌어요. 일부 의원들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맥컬리 의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가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박수는 쉽게 멈추지 않았죠. 청문회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에디가 다가와서 제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잘했어, 제임스 하고 속삭였죠. 청문회장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적대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대령님, 감동적인 증언이었습니다. 본엄 리처드 이야기는 처음 공개하신 건가요? 한국 용접공 이야기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멈춰서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청문회장을 빠져나왔죠. 차에 올라타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끝났어 하고 말했죠. 사라가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할 말은 다 했어. 청문회가 끝난 직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제 증언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져나갔어요. 특히 김영수 기장 이야기와 본엄 리처드 고백 부분이 화제가 됐죠. 해군 대령이 용접공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를 배신자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의견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여전히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달라졌어요. 맥컬리 의원에게는 타격이 컸습니다. 그의 지역구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지율이 10%나 떨어졌어요. 한국 조선소 협력에 반대하는 게 더 이상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게 된 거였죠. 청문회 3일 후 백악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정비 역량 확충을 위한 동맹국 협력 방안을 공식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울에서 들었던 그 기밀 문서가 드디어 공개된 거였죠.
언론에서는 이걸 헌터 효과라고 불렀어요. 제 증언이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거였죠. 과장된 평가였지만 어쨌든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반응이 왔어요. 강태호 부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령님, 뉴스 봤습니다. 대단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시작이죠. 박서연 씨도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영상 봤습니다.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김영수 기장의 반응이었어요. 강태호 부장이 영상을 전해줬습니다. 김영수 기장이 작업복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말하고 있었죠. 대령님이 저를 언급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 대령님이야말로 대단한 분이에요.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태평양 건너편에서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청문회 일주일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맥컬리 의원이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뭐라고 욕을 하려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맥컬리 의원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헌터 대령, 당신이 옳았소.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군. 저도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미국을 위해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당신 말이 맞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진심인지 정치적 제스처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화해의 손길이었죠. 감사합니다, 의원님. 저도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공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미국을 위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맥컬리 의원이 웃었어요.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군. 아들이 해군사관학교에 다닌다던데. 훌륭한 아버지를 뒀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치는 정말 복잡한 거구나.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였어요. 한미-조선 협력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에디가 저녁에 집으로 찾아왔어요. 축하한다며 와인을 가져왔죠. 사라와 마이클도 함께 건배를 했습니다. 제임스, 내가 해냈어, 에디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너도 첸 조사관도 한국 사람들도 모두가 함께 한 거야. 에디가 웃었어요. 그래, 하지만 앞에서 싸운 건 너야.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어딘가에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죠.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일지도 몰랐어요. 곧 다시 가야 해,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이번엔 공식 사절단으로. 청문회가 끝나고 3주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미조선 협력 태스크포스 팀장 자격으로 10명의 실무진을 이끌고 가는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니 취재진이 몰려와 있었어요. 청문회 영상이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거든요. 미 해군 대령이 한국 용접공을 칭찬했다. 미국이 한국 조선업을 인정했다. 이런 기사들이 연일 보도됐다고 했습니다. 박서연 씨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죠. 어서 오세요, 대령님. 아니, 이제 팀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냥 제임스라고 불러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이제 그런 사이잖아요. 거제도로 이동하는 길에 박서연 씨가 말했어요. 조선소에서 환영 행사를 준비했어요. 대령님 오신다고 직원들이 다들 들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달 전에 처음 왔을 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눈에 들어오는 게 달랐어요. 그때는 낯설고 불편했던 곳이 이제는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조선소에 도착하니 정말로 환영 인파가 모여 있었어요.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죠. 환영합니다, 헌터 대령님이라고요.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처음 왔을 때 저를 경계하던 시선들이 이제는 따뜻한 환대로 바뀌어 있었어요. 강태호 부장이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대령님. 약속을 지키셨네요. 제가 대답했죠. 말씀드렸잖아요. 이기고 다시 올게요 라고요. 환영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실무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한미조선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어떤 함정을 어디서 건조할지, 기술 이전은 어떻게 할지,
인력 교류는 어떻게 진행할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밝았어요. 양측 모두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거든요. 어려운 문제도 함께 풀어갈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한국 측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기술 이전과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소 직원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훈련시키고 한국 엔지니어들을 미국에 파견해서 기술 지도를 하겠다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최민정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70년 전 미국이 우리를 도왔잖아요. 그때 미국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동맹이란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잊지 않는구나. 6.25 전쟁이 70년도 더 전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회의가 끝나고 조선소 현장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이번엔 관광이 아니라 실사였어요. 어디서 미국 함정을 건조할 수 있을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꼼꼼히 확인했죠.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김영수 기장이었습니다. 멀리서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저는 일행에게 양해를 구하고 김영수 기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령님, 다시 오셨네요. 김영수 기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또 화상 흔적이 늘어 있었어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였죠. 기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기장님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영수 기장이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저야 뭐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대령님이 대단하신 거죠.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건 기장님 같은 분들이에요.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거,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영수 기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대령님, 저희가 만든 배가 미국 바다를 지키게 되면 정말 영광일 거예요.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믿어요, 기장님. 꼭 그렇게 될 거예요. 한국 방문 사흘째,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미-조선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린 거예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양측 대표들이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미국 해군 함정을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내용이 공식 문서에 명시됐습니다. 체결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양측 대표가 악수하는 사진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역사적인 한미-조선 동맹, 태평양 안보의 새 장을 열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죠. 기자회견에서 저도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오늘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70년 전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소에서 함께 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의미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한 용접공이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배가 미국 바다를 지킬 수 있다면 영광이겠다고요. 저는 그분께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맥컬리 의원이었습니다. 그도 한국에 와 있었던 거예요. 의회 시찰단의 일원으로요. 헌터 대령, 아니 이제 곧 제독이 되시려나. 맥컬리 의원이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악수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대령입니다, 의원님. 맥컬리 의원이 웃었어요. 농담이요. 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하오. 당신이 옳았어. 의외의 화해였습니다. 정치인들은 참 빨리 입장을 바꾸는구나 싶었지만 어쨌든 좋은 일이었어요. 반대파였던 사람이 지지파로 돌아섰으니까요. 맥컬리 의원이 덧붙였어요. 내 지역구에 있는 조선소, 거기 노동자들한테 한국기술 연수 기회를 주고 싶소. 가능하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측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협력하시죠. 그날 저녁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 측 인사들과 미국 측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저는 강태호 부장, 박서연 씨, 이준혁 엔지니어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강태호 부장이 건배를 제안했어요.
한미동맹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소주를 처음 마셔봤어요. 독했지만 깔끔한 맛이었죠. 이게 한국 맛이구나 싶었습니다. 만찬 중에 박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대령님, 감사합니다. 대령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저 혼자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이준혁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대령님, 우리 잠수함 건조 현장 다시 보러 오세요. 다음엔 더 좋은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갈게요. 약속해요.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6.25 전쟁 때 폐허가 됐던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됐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힘이겠죠. 김영수 기장 같은 사람들,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의 힘. 미국도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해냈으니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함께라면. 2026년 봄, 거제도 조선소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미 공동 건조 함정의 기공식이었어요. 미국 해군 함정이 외국 땅에서 건조되는 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저는 기공식 주빈 중 한 명으로 참석했습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 초대 미국 측 소장으로 임명된 직후였어요.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도 했죠. 청문회 이후 제 경력이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기공식장에는 양국의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거든요. 제 연설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우리는 새 역사를 씁니다. 한미 동맹이 전쟁터를 넘어 조선소까지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이 함정은 두 나라의 기술과 노력이 합쳐진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평양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청중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찾았습니다. 강태호 부장, 박서연 씨, 이준혁 엔지니어, 그리고 김영수 기장. 다들 환하게 웃고 있었죠. 기공식이 끝나고 조선소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미국에서 온 해군 수병들과 엔지니어들이 한국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언어가 달라도 도면 앞에서는 통했습니다.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소통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박서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새 직책은 한미조선협력센터 한국 측 부소장이었어요. 저와 함께 일하게 된 거죠. 소장님, 현장 분위기 어떠세요? 박서연 씨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임스라고 부르라니까요. 그리고 분위기 좋아요. 이게 진짜 협력이구나 싶어요. 이준혁 엔지니어도 합류했어요. 그는 미국 연수 프로그램 총괄을 맡고 있었습니다. 곧 미국 조선소 직원 50명이 한국에 온다고 했어요. 3개월간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 미국 조선소가 달라질 거예요. 이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을 전수받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돼요. 미국 조선업이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후에 김영수 기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이제 교육팀 수석 강사로 직책이 바뀌어 있었어요. 젊은 용접공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이었죠. 기장님, 이제 직접 용접은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김영수 기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끔 해요. 손이 근질거려서요. 하지만 이제는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제 기술을 물려줘야 하니까요. 미국 친구들도 가르쳐 주실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김영수 기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언어가 달라도 용접은 같으니까요. 손으로 가르치면 돼요. 저는 김영수 기장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굳은 살과 화상 흔적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손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하게 될 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미국 사람들에게도. 기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기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김영수 기장이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제임스 씨. 덕분에 제 일이 더 의미 있어졌어요. 저녁에 가족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사라와 마이클의 얼굴이 화면에 떴어요. 마이클은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상태였죠. 아버지, 저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해도 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한국 해군사관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이 있어. 지원해봐. 사라가 말했어요. 우리 남자들이 다 한국에 빠졌네요. 나도 가봐야 하나? 당연히 와야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같이 오자. 한국 음식 맛있어.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선소의 불빛이 밤바다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에게도 한미동맹에게도. 2027년 가을, 거제도 조선소에서 또 한 번의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미 공동 건조 함정의 진수식이었어요. 기공식으로부터 1년 반 만이었죠. 한국 조선소의 빠른 건조 속도를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함정의 이름은 USS 얼라이언스. 동맹호였어요. 양국 정상이 직접 명명한 이름이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상징이 될 함정이었죠. 진수식장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어요. 양국의 고위 인사들, 조선소 직원들, 기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려고 왔습니다. 저는 진수식 주빈으로 참석했습니다. 소장으로 진급한 지 1년이 지나 있었어요. 한미 조선협력센터의 성과가 인정받은 결과였죠. 단상에 올라 거대한 함정을 바라봤습니다. USS 얼라이언스. 그 위용이 대단했어요.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설계가 합쳐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함정이었죠. 제 연설 차례가 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청중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저는 이 조선소에 처음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미국 함정을 외국에서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하지만 여기서 저는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 사이에서 김영수 기장을 찾았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 계셨어요. 정장을 차려입고요. 은퇴식 때문이었죠. 오늘이 그분의 마지막 공식 행사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김영수라는 용접 장인이 계십니다. 35년간 이 조선소에서 일하셨어요. 그분 손에는 수천 번의 화상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만든 배는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장인 정신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김영수 기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오늘 이 함정, USS 얼라이언스는 그런 장인 정신의 결정체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최고 기술자들이 함께 만들었어요. 이 함정은 태평양의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 얼마나 강한지 전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연설을 마치고 진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함정이 천천히 바다로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거대한 물보라가 일었고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행사가 끝나고 김영수 기장의 은퇴식이 이어졌습니다. 조촐하지만 따뜻한 행사였어요. 조선소 직원들이 모여서 그분의 노고를 치하했죠. 저도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선물을 드렸어요. 작은 상자 안에는 제 해군 가문 3대의 계급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계급장, 아버지의 계급장, 그리고 제 계급장. 기장님, 이건 저희 가문의 보물이에요. 3대에 걸친 해군 복무의 상징이죠. 이걸 기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김영수 기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귀한 걸 제가 어떻게...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기장님이야말로 자격이 있으세요. 기장님의 손이 한미동맹을 연결했으니까요. 김영수 기장이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용접 마스크를 제게 건넸어요. 35년간 쓰던 마스크였죠. 닳고 닳아서 낡았지만 그래서 더 가치 있었습니다. 이제 소장님이 이어가 주십시오. 김영수 기장이 말했어요. 저는 그 마스크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진수식장을 떠나면서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USS 얼라이언스가 물 위에 떠 있었어요.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그 위에서 곧 훈련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마이클도 저 함정에 배치될 예정이었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만든 동맹의 결과물 위해서 복무하게 되는 거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한미 동맹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이것이 제가 지킨 미국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동맹과 함께 지키는 미국이요. 바다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가 함께 펄럭이고 있었어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맺어진 약속이 마침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어요. 할 일이 아직 많았으니까요. 한미 동맹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태평양의 약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